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다시 조합원 교육을 통해 동지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눈떠보니 선진국, 누가 어떤 작가가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의 부제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우리에게도 선진국인가? 동지들, 과연 우리에게도 선진국입니까? 노동자와 자본가가 공존하는, 그리고 부자와 빈자가 공존하는 이 나라는 정말 한민족, 한나라가 맞는지 저는 동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는 선진국은 되었지만 두 나라 국민이 존재하는 그런 국가가 아닌지 다시 우리한테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그러한 위치를 지키면서 경제 대국이라는 그러한 찬사를 받으며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나라만은 뒤로 처지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켜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온 우리의 모습에 대한 각국의 평가가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근대 역사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이루어놓은 성과는 엄청 큰 성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크나큰 고충이 있었습니다. 35년간의 일제의 식민 통치가 있었고요. 2차 대전을 이후에 독립국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이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루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만큼의 성과를 이제 판단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평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나 저나 우리 선진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 한번 그 실체는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 위상에 맞는 모습은 갖추고 있는 건지, 과연 그렇지 않다라면 그 위상에 맞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동지들과 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부상은 단순히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세계 각국이 우리의 경제 규모를 보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인정을 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보여준 그런 가능성들이 선진국으로서 비춰지는 그런 평가를 받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K열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지난 7월에 저희들은 유엔 경제단체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는 내용의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는데요. 이렇게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뀐 것은 UNCTAD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명실상부한 외국의 각국의 시각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객관적인 시각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엔이 인정하는 그런 기구에서 195개국이 가입된 단체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앞에 K자만 붙이면 다 열풍이 되는 그런 문화에 대한 얘기를 동지들과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동지들, 지금은 알파벳 중에서 제일 핫하게 불려지는 것이 K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지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는데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하는 꿈같은 지금 시절이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4개 부문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아카데미의 최고상이라 그러면 작품상과 감독상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4개 부분을 석권을 했습니다. 이게 우연인가 생각했는데 우리 영화배우 윤여정 씨가 여우주연상을 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드라마는 동아시아 각국에서 절찬리에 상영을 되고, 일본에서는 10위권 안에 절반을 차지하고, 대만에서는 10위권 안에 9개가 차지하는 동아시아 지대를 우리의 드라마로 우리 안방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과연 문화적인 측면이만이겠습니까? K-방역이라는 소리가 왜 나왔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 존재했던 이 관련 방역 시스템의 총칙을 갖다가 총체적인 그런 신조어가 K-방역이란 말로 나오게 됐습니다. 한국이 하는 모든 것은 문화로 자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힘들이 우리 경제 규모를 받쳐주는 또 다른 문화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동지들하고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1996년에 동지들 기억나십니까? 사정검열이 폐지됐다는 거.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4개 부분을 석권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96년에 사정검열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그때 신임 감독으로 나섰던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봉준호 감독이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감독이 8분이 한국의 영화의 붐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금지곡을 만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금지곡이었죠. 왜 금지곡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이루어져야지 왜 이루어질 수 없느냐. 이래서 금지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불 꺼진 창. 창에 불이 켜져 있어야지 왜 불이 꺼져 있냐. 이래서 금지곡이 됐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금지곡이 됐었는데 그 사정 검열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예술가들이 활개를 펴고 예술 활동을 함으로 해서 저런 개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지들, 단순히 선진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규모만, GDP만 올랐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의 정신이 따라줘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이 열풍으로 이렇게 세계인들에게 다가서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계기들은 앞으로 우리의 문화를 갖다가 더더욱 유니버스 시켜서 오히려 더 고착화시키는, 안착화시키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세계에 또 하나의 돌풍이 불어오고 있다. Walking stairs in the air. It's insane what you do.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한류가 빛나는 시기. 강력한 퍼포먼스와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 갈등, 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 잔뜩 들어간 상태로 만들어지지만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대중적으로 만들 줄 안다는 재밌는데 뭔가 의미도 있어야 돼 이걸 굉장히 요구하거든요 대중들이. 그런 면에서 K컬처를 좀 새롭게 평가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K컬처. 그 뜨거운 물결이 세계를 몰아치고 있다. First Korean wave was LG, Samsung. Second wave was the K-pop boom, the soap opera boom, let's say the whole soft power boom that we've seen. The third wave is going to be an industrial and brand one. 디지털 열차를 타고 새롭게 도약하는 시대. 제3의 한류, K-유니버스를 이야기한다. 동지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떤 분야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총체적인 하나의 문화가 되고 환경이 되는 이러한 전체를 일컫는 이걸 문명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시점이 됐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본받으려고 모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문화의 힘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동지들, 이렇듯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우리 스스로 느끼듯이 우리는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듯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산업 근대화를 위해서 매진하느라고 앞도 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뒤로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온 세월을 사시다 보니까 어쩌면 주위에 누가 살아가는지, 주위에 어려움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지 아니면 불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코로나가 와서 그나마 한숨 돌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뭘 느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우상으로 바라봤던 선진국 반열에 있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우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코로나로 사망한 숫자가 우리나라 감염자의 전체 숫자와 먹는, 그리고 미국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트남전을 비롯해서 모든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의 숫자보다 코로나로 사망한 시민의 숫자가 더 많이 발생한 그런 지경에 놓이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만무한 프랑스는 또 어떻습니까? 동지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런 안배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몸집이 더 커졌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지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청소년기에 우리는 많이 성숙했지만 우리 스스로 많이 컸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지만 제 친구들의 예를 보면 아버님의 술 취한 몸을 부축을 하다 보면 아버지가 왜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는지, 그 가볍게 느껴지는 몸이 왜 그렇게 서글프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지들은 어땠습니까? 그 아버님이 몸이 정말 가벼워졌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성장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만큼 그들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만큼 성장했구나라는, 그래서 미국에서 그대로 따온 방역 체계지만 우리가 역수출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게 됐다라는 상황입니다. 동지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인데, 그러면 후발 추진국가로서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어떤 그런 모습과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걸어가야 될 이런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형태의 모양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동지들 가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후발 추진국가로서는 베껴 쓰고 모방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일본은 어떻게 했었는지,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의 예를 보면 우리가 나갈 방향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본보기를 보여줄 나라는 몇 나라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나라보다 뒤에 서 있는 나라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동지들, 또 하나는 뭐냐?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기보다는 이제는 답을 해줘야 되는, 뭔가를 제시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막 추월을 해서 맨 앞서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후발 도상국들을 추월을 해서 앞질러 왔는데 언제부턴가 앞질러 오다 보니까 우리 앞에 나서는 거는 어딘가부터 우리는 불모지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동지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놓여있는 선택지는 저는 두 가지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개척해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앞질러 같이까지 기다렸다가 따라가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동지들은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온 이 기회가 단군 이래 가장 좋은 기회라면 이 기회를 우리의 절대적인 선택으로 좀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는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선택받지 못했지만 우리의 선택으로 선진국의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주어진다면 나를 위해서, 우리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동지들, 그런 생각에 머무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난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선진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세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노동지표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면 할수록 이것이 우리의 더 큰 무게로 다가올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 그리고 우리 근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왔던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할 거냐. 친일 청산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회 정의를 세우는 쪽에서의 문제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에 친일했던 작자들은 권력과 부가 주어지고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그러한 독립투사들에게는 국가의 온정이 미치지 않는 우리의 관심 밖에 나서는 그러한 외면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저는 가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장난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한 얘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갖다가 하나하나 짚으면서 동지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연간 노동시간 10만 명당 산재 사망수, 저임금 노동자 비율, 성별 임금 격차, 단체 협약 적용 비율, 비준한 국제 노동 협약 개수, GDP 대비 공적 사회 복지 비율, 고위 관리직 여성 노동자 비율, 이런 선진국 안에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중요한 사회 지표로, 노동 지표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것들은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동가입, 조합 가입률을 보게 되면 OECD 평균이 29.3%, 29.1%,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10%를 갖다가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럽은 80%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쟁 상대국인 대만만 보더라도 4분의 1, 싱가포르에 비해서 우리가 2분의 1에 비하는 이런 낮은 조직률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지들, 유럽의 노동가입 조직률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단체 협약을 맺었을 때 이 협약의 내용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많은 노동자들에게 비율로 미치느냐 하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12%밖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이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92%가 단체 협약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프랑스의 단체 협약에 대한 효력 확장 제도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선진화된 제도는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가입률은 떨어지더라도 단체 협약을 맺었을 때 같은 노동자라면 우리하고 같이 가입된 조직이 아니더라도 같은 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우리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이면서 정상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 OECD 국가 중에서요, 다른 문제도 물론 그렇지만 노동 문제에 국한해서 더더욱더 풀리지 않는 과제들이 많다는 게 사실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최하위에 있다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물론 우리의 근대 역사가 이루어왔던 이런 부분과도 무관하지도 않겠지만 이러한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20여 년 동안 5위를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살률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이런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영향이 안 되다 보니 자살할 수 있는 이런 비율이 높아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5위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일 건데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을 비교해 보면 이보다도 더 2.8배나 더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복지의 수준이 얼마나 저변에 깔려있지 않은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더 많다고 동지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지들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그러면 잘 사는 나라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못나 보이는 거 아니냐? 동지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건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불명예를 안고 있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대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률, 산업재해율, 제가 불러드리는 것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인 빈곤율, 교통사고 사망률, 이혼 증가율, 청소년 행복지수, 결핵 환자 발생률, 공공사회 복지 지출 비율, 사교육 지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들하고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처지는 성과가 나오는 건가? 동지들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난제들이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간,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안고 가야 될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온 우리 국민들은 어쩌면 이후 500년간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될 500년의 갈등의 요소를 안고 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생각을 해보면 일제 청산을,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도 가슴이 아픈데,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우리들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부역자도 생겼습니다. 해방이 되자 두 나라는 부역자들을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청산 과정과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한국의 친일파와 4년 동안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이야기입니다. 반민특위가 활동하는 동안 영장은 408건이었지만 기소는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 판결은 40건에 불과했고 실제 처벌은 단 12건에 그쳤습니다. 실형을 받았던 7명마저도 1950년 3월까지 형 집행 정지 등으로 전원 석방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 처단을 단 한 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온 셈입니다. 4년간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프랑스는 독일군이 물러나자 레지스탕스를 중심으로 나치 협력자에 대한 처벌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44년 드골은 나치 협력자 전담 재판소를 전국에 설치하고 나치 부역 정권이었던 비시 정권의 3부 요인을 처벌하는 최고 재판소까지 운영하는 드골 훈령을 발표합니다.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처벌은 단호했습니다. 최고 재판소를 통해 사형 집행된 것만 767건이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나치 협력자만 4만 명이 넘었습니다. 나치 정권에 협력했던 12만 명은 시민권이 박탈당했고 파면 조치됐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었습니다. 독일에 점령당했던 유럽 전역에서 나치 협력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르웨이는 프랑스의 6배에 달하는 나치 협력자들이 처벌받았습니다. 단 한 명의 친일파를 처벌하지 못한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드골은 나치 협력자들을 처벌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프랑스가 외세의 지배를 또다시 받게 될지언정 민족을 배반하는 인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동지들, 과연 우리나라 누구가 과연 친일을 한 어떤 누구에게 배신했다고 잘못을 깨우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하자고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런 대목입니다. 물론 정부가 들어서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쨌든 경험이 있는 친일 세력들이 이 나라의 각 기관에 권력을 차지하고 부를 움켜쥐는 그 순간에 독립투쟁을 하면서 가족을, 재산을, 그리고 자기의 몸을 던졌던 우리 독립투사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이 나라는, 우리 국민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진빚을 제대로 갚고는 있는 건지, 바람직한 사회 정리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외세 침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골이 얘기했듯이 민족을 배신하는 이런 사람은 우리 민족 간에도 나오지 않는, 그게 동지들이나 저나 바라는 현상일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것 또한 우리의 과제로 남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지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배워올수록 상을 준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난 11년에서 13년 동안 경제사범 중에서 300억 이상 경제사범을 일으킨 사람 100% 전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동지들 납득이 가십니까? 동지들도요, 경제사범을 되려면 최소한 300억 이상 해 드시라 이 말씀이에요. 어중간하게 200억, 250억, 아플사 내가 50억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못했구나, 이런 아쉬움 남기지 마시고 300억 이상 해 드시라 이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동지들, 왜 이렇게 비뚤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지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300억을 못 해먹어서 모자라서 아쉬워해야 되는지, 그래서 돈이 없어서 실형을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은 이 집유로 풀려나는 돈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건지, 선진국이 되면 꼭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편이 싸다. 동지들, 지난 13년에서 17년간 4년 동안의 산업 현장에서 일어났던 산재와 사망사고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2,932건 중에 2.93%, 86건만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실형을 산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거의 벌금형에 다 처했는데, 개인 사업자들은 벌금이 420만 원, 법인 사업자들은 448만 원. 동지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동지들이 과연 사업자라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자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안전관리 장치를 주변에 해 놓겠습니까? 사망하더라도 420만 원만 물면 되는데요. 사람 목숨값이 420만 원이면 되는데, 동지들, 위정자들과 그리고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나라에도 특별히 들어볼 것도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벌금만 하더라도 60억, 그리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총 매출의 몇 프로를 과태료로 물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고요. 영국 같으면 법을 논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기업살인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기억하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원래 원명은 뭐였습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죠. 기업이 거기 왜 들어가냐. 그래서 기업은 뺐죠.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게 기업이잖아요. 주체가 기업인데 기업이 빠지면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대표자를 갖다가 이제는 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 한 발짝 발을 디딘 것 또한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논점은 왜 인간 존중에 대한, 그리고 사망사고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생각들이 거기에 밖에 못 미치느냐 하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선진국이 되려기 위해서는 이런 난제들을 풀지 않고서는 저는 도저히 선진국의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성과가 있더라도 언젠가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동지들과 같이 느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기득권층한테 경고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 이 사회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지켜진다면, 만약 우리에게 선진국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그 잠재력을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쌓여있는 신뢰 자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지들, 예전에 기차역에서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줄 서 있었던 그런 기억들 나십니까? 이렇게 되면 뭐 제 나이가 드러나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기억을 하시면은 되게 나이가
45세 이상 중년이 넘어서는 그런 나이가 되겠죠. 어쨌든 그때는 모든 승객들이 차표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불신에서 비롯된 그런 행위들이 아니었습니까? 타면서 천공을 해서 차표를 구입했다는 확인을 하고, 열차에 타서도 또 한 번 차장이 돌아다니면서 열차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매주 요일마다 열차표 색깔을 바꿔서 또 승차권을 갖다가 구매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서로를 불신하기 위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이러한 비용들에 대한 지출을 동지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필요했던 인원들은 과연 몇 명이었으며, 거기에 앉아서 거기에 서서 기다렸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 시간 비용들을 활용을 한다면 얼마만큼 많은 비용들을 우리는 지출했었습니까? 이 비용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는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수가 표를 구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든 실구매를 하든 어쨌든 간에 사전에 탑승하기 전에 열차를 갖다가 구매했는지를 검열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졌습니다. 단지 열차에 탄 직원 한 분이 모바일로 그걸 확인해서 구매를 했는 자리에 고객이 승차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을 해서 그 자리에 판매된 자리가 아닌데 앉았다면 승차권을 확인하는, 그래서 만약에 구입하지 않은 승차권을 가지고 탔다라면 이제는 가중처벌을 하는, 많게는 최대 거리의 30배의 벌금을 물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신뢰 자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게 그거랍니다. 카페 위에 노트북이 놓인 걸 보면 이해를 못 한답니다. 어떻게 카페에 노트북을 놔두고 갈 수가 있지? 자리 잡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위에 올려놓은 거, 그리고 잠깐 볼일 보러 갔다 오는 거, 그걸 누가 가져가요? 우리가 당연하잖아요. 그거 뭐 비싼 거, 뭐 좋은 거 알죠?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거.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 한답니다. 왜냐? 외국에는 그것은 곧 돈과 직결이 된다고 합니다. 곧 그거는 테이블 위에 $1,000를 올려놓은 것과 같다. 돈이 올려져 있으면 금방 사라진다 이거예요. 무슨 물건이 올려놔져 있든 간에 주인이 없는 물건이 있다라면 내 것이 아니더라도 걔네들을 가져간다. 거기에 놓여있는, 2-3시간 놓여있는 그 노트북이 불가사의하다 라고 얘네들은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불가사의한 거, 문 앞에 놓인 택배 물건들. 아니, 책임감도 없이 택배기사들은 어떻게 제 앞에다가 물건을 그냥 놓고 갈 수 있지? 분실이 되면 어쩌려고? 동지들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 같으면 웬만하면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정상적인 우리 국민들 같으면 당연히 문 앞에 택배가 놓여있는 것 같으면 주인이 문 열고 가져가는 게 정상인 거고, 그걸 누가 바라보더라도 가져간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 거니까, 내 거 아니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굉장히 정상으로 생각하고 그걸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흘려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불가사의한 얘기다. 우리는 이토록 우리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받는 신뢰 자본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 자본으로 인해서 경제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지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기차역에서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의 불필요한 비용들을 갖다 절약을 된다 그러면, 경제 상승 효과로 그걸 발현이 된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기대 효과로 발휘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경제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연구 결과로도 나왔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지들도 한번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가기관의 연구 SOC 연구를 담당하는 그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의 연구관들이 실제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뭔가 성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원금 받은 거를 갖다가 지출을 하는 거를 영수증처를 하는데 그렇게 몰입을 해 시간을 뺏기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용처는 잘 썼는지, 영수증 처리는 잘 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그들 간에는 신뢰 자본이 쌓여있지 않다 보니까 동지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구 개발을 한다 그러면 연구 성과가 났을 때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경제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연구 개발이 목적이고 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목적이다 보니까 그 결과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거기에 들어가는 영수증 처리하는데 시간이 뺏기고 거기에 뭐 골몰이 써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불필요한 요소들은 좀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선진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목표치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선진국의 위상에 맞는 자세와 태도가 있어져야 되겠다. 후발 추진국으로서 가능했었던 모방과 베껴 쓰는 이러한 자질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선진국의 국민으로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국가들보다 우리 뒤에 존재하고 남아있는 나라들이 더 많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 뒤쪽에 위치한 나라들에게 우리에게 뭔가 제시해 줘야 될 그럴 입장에 있는 나라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 인식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뭔 얘기냐면 선진국이라면 선진국에 맞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후발 추진국에 있었을 때는 단순히 물량적인 GDP가 우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평가치가 될 수 있었겠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거 하나만으로는 우리를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지들,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개인적인, 우리 기업적인, 우리 단위에서의 개별적인 임금 인상이나 단체 협약이나 여기서 우리 이익만을 쫓는 이러한 문제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보다 못한 협약 조건에 있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뭔가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선진화된 우리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렸을 때 키가 몇 cm 크는지가 우리는 관심사가 되겠지만 나이 30, 40이 됐을 때 더 이상 그게
관심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몸집 불리는 데만 그 관심이 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우리가 가졌던 노동 해방의 길, 우리 노동자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 우리 이웃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찾는 것 또한 우리가 선진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덕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교육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입식 교육의 일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12년 동안이나 이런 교육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을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교화와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 그리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을 중시한다. 교육 목적에 분명히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논쟁적인 주제는 다양한 입장과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내렸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각각 수업 중에 다른 논제들, 정반대되는 논제를 줘서 이를테면 좌파와 우파, 자본가와 노동자 이런 정반대되는 입장을 줘서 서로를 갖다가 옹호하고 상대를 비판하게 하는 이런 토론을 가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입장이 되어서 상대를 비난하고 나를 옹호하는 그러한 토론을 가지게 하는데 이러한 교육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내일을 생각하다 보면 지금 내 입장을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상대방이 100%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충선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교육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생의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스스로 시민적 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독일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정치교육과 노동조합 교육을 병행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 과목에 넣어서 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어떤 부류들은 사용자가 되고 어떤 부류들은 노동자 입장이 돼서 상호 협약을 맺는 단체 교섭을 하는 이런 교섭장을 마련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의 효과는 뭐겠습니까? 각각 객관적인 학생이라는 위치에 있지만은 노동자적 입장에서 사용자들을 바라보고 자본가적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입장, 제3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는 오히려 공감대를 더 많이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 간에서도 우리의 조금의 차이를 갖다가 이해하고 극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게 이 나라의 교육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이런 학생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그리고 노동자를 과연 혐오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숙된 시민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의지만 있다라면 빨리 이러한 교육을 접목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동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지들, 지금까지 저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했다는 그러한 얘기부터,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반열에 올라섰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우리는 그러한 영향을 인정받았다는 내용의 얘기, 그리고 그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어쩌면 다시 못 올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풀어야 할 난제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다시 못 올 이런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언제나 우리의 잠재력을 갖다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 우리 모습이 그랬고요. 그리고 촛불 탄핵 때, 코로나 극복할 때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 외환위기 때 우리 동지들 어땠습니까? 우리 나라 살려보겠다고, 우리 남판, 우리 대한민국 살려보겠다고 장롱 속에 숨겨놓은, 꼭꼭 숨겨놓은 우리 아이 첫돌 반지, 우리 결혼 예물, 귀금속들 빼와서 우리 나라 살리겠다고 전 국민이 온 힘을 다해서 수렁에서 우리 나라 구한 우리 그런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그리고 결코 어둠은 밝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래서 누가 떠밀지도 않았는데,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하나하나 광장으로 나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이 자기 몸을 살라서 주위를 밝히듯이 우리는 그렇듯이 그저 우리 스스로를 살라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게 사회 정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세계 유례 없는 성공을 이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굉장히 부러웠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왕정을 무너뜨린,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 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이 부럽기도 하고, 저는 그러지 못한 국민의 한 사람은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같이 있는 우리 동료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지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국면을 맞으면서 물론 일선에 계신 우리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절대적으로 국민들이 따라주면서 그 효과를 갖다가 배가시키는 노력들을 했던 것 또한 우리 시민들의 목 아니었습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괄목한 성과를 이뤘었고, 그게 세계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또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 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조합 또한 우리 본조와 지부와 지혜를
지침을 사수를 하고 하나로 된 목소리로 움직였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노동조합을 세울 수 있고 선진화된 우리 국가에서 선진화된 우리 노동조합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는 거 저는 자신 있게 동지들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가 살아야 될 선진국에서는 좀 더 이웃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우리 동지들의 귀한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따뜻한 동지들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두 손은 저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